네, 자, 이제 마지막 타임이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둬보겠습니다. 자, 70번 보실게요. 자, 70번은 이제 삼자 간의 등기 명시다 같아요. 70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자, 갑은, 여기다 할까요? 갑은 을과 X부동산 매매 계약을 자기가 했어요. 계약을 하고 친구라는 말은 왜 줬을까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가 배종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효인 명신탁이 되겠죠. 자, 친구 병과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바로 친구 명의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갑이 자기가 뭘 하나 샀어요. 자기가 돈 주고 샀단 말이죠. 10억을 주고 샀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돈 다 주고 샀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등기를 친구한테 약정을 통해서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는 겁니다. 계약은 자기가 했는데 친구 이름을 빌려서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받은 거예요. 계약은 자기가 하고 등기만 친구 이름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자 간에 등기 명의를 빌렸다 해서 이것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때는요. 삼무효 원칙이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 수탁사의 약정은 뭐가 되고 무효,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등기도 뭐가 되고 무효. 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물권 변동도 무효가 돼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 2, 3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친구 이름으로 넘어가도 다 무효가 되니까 무효. 소유권은 변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매매 계약에 매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효가 되니까 그렇죠? 물권 변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신탁자는 이 등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이 등기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받느냐. 무효인 등기, 친구 이름으로 갔던 무효 등기를 말소합니다. 무효니까 말소죠, 말소. 그 말소를 소유자를 대위에서 행사합니다. 대위 행사에서 등기를 말소해서 회복한 다음에 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돈 주고 산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뭐가 불법이냐? 돈 주고 산 게 불법이 아니라 등기를 친구로 받은 게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는 불법인데 얘 거는 적법이 적법. 그래서 요거는 유효하니까 유효인 약정을 매매 계약을 토대로 해서 등기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요것이 포인트가 돼요. 요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자, 다만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영산부는 누구를 제일 보호한다? 제3자. 그때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때는 신탁자가 얘한테 소유권 달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처분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는 말소, 대위에서 말소하고 회복시킨 다음에 요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70번 볼게요. 다시 볼게요. 자기가 계약을 하고 친구하고 약정을 해서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받았다. 3자 간의 등기 명시다. 콤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뭐다? 유효함으로 콤마 갑은 을을 상대로 매도인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다만 조금 더 가면 무효 등기를 말소해서 말소를 대위에서 지워서 회복한 다음에 이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3자 간의 등기 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71번. 자, 갑과 을은 을 소유의 X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 약정에 따라서 병 친구 이름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갔다. 콤마. 자, 병은 누구죠? 친구죠, 친구. 친구가 X부동산을 제3자 이 정에게 처분을 해버렸네. 아이 나쁜 사람. 친구가 처분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제3자가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렇죠? 자, 그 경우에 병은 누구죠? 친구죠? 친구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나? 맞아요. 횡령죄는 없다. 자, 예전에는 횡령죄로 처벌됐다가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서 이제는 횡령죄가 없다.
외우셔도 됩니다. 실명법에서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대금 법률 실명법에서 횡령죄는 무조건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있었거든, 횡령죄가.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전원 동의로, 전원 합의체로 기존 판례를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횡령죄는 그냥 없다.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횡령죄는 없다. 처분했을 때 형사상의 횡령죄는 없다. 다만 얘에 대한 배신은 되니까 민법으로 가서, 형법은 아니지만 민법에 따라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돼요. 그 불법행위에 얘가 적극 가담했을 때 그때는 얘가 소유권 취득이 안 돼. 근데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은 단순히 선이든 단순히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자, 처분했을 때 형법상의 횡령죄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명법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갑니다. 바로 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을 보호하자.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마치 물권처럼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물권처럼 대항력을 주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보장해주자. 그 다음에 경매로 집어넣게 되면 경매에서 물권처럼 우선적 효력, 우선 변제권을 주자.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도 주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뺏겼으니까 그대로 보호 뺏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똑같더라. 다만 상가임대차에서는 그죠? 주택하고 다른 점이요. 여기에서는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임차는 다 보호가 됩니다. 근데 상가는요,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 건물이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일정한 환산보증금이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돼요. 서울 때는 얼마가 기준된다? 9억.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9억을 초과하는 대형 고가 상가 임차인은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대항력,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3기 연체 시 해지당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몇 개는 보호가 되는데, 9억을 초과했을 때, 9억을 서울에서 초과했을 때, 결정적으로 우선 변제권 같은 것은 없어. 등기, 명령, 신고제도 이런 것들도 보호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개념입니다. 자, 72번 이제 쭉 갈게요. 72번 보겠습니다. 일사용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임차인 자체가 일사용 목적일 때는 이 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사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13번 주택일 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일부가 주거외로 쓴다 하더라도 일부가 주거외라 하더라도 주된 부분이 뭐다? 주거로 쓰고 있어요. 그럼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된다. 자, 14번 등기가 되지 않는 전세는요, 미등기 전세, 물건이 아니라 채권에 불과합니다. 전세권이 물건이 되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안 된 전세는 채권에 불과하죠. 채권이니까 요거는 임차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시험 자꾸 나옵니다. 자, 75번. 자, 계약 기간을 주택에서요 1년을 정했다. 1년을 약정을 했어요. 1년으로. 임대인이 2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 청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보호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대인은 2년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에서 보장되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청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에 만약에 임대인이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하면 X가 돼요.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임차인 확인하시고 O 하시면 됩니다. 76번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또다시
2년이 연장이 될 겁니다. 그래요. 자, 요건 행사를 통해서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도 뭐가 된다? 2년. 묵시적 갱신이 뭐예요? 2년 약정을 했는데 끝날 때 아무 말이 없어. 임대인이 나가란 말도 없고 임차인이 나간단 말도 없어요. 자동으로 갱신되죠. 또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라고 법에 나와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 보장이 된다? 2년 또 보장이 되겠습니다. 77번. 자,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쪽에서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간다는 말이 없어요. 갱신 거절 통지가 없어요. 거절의 통지 없죠. 그러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거고, 임대인 쪽에서는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나가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임차인은 끝나기 그냥 2개월 전이고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요. 이때 나가라는 말이 없고 나간다는 말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78번. 주택은요, 무조건 2기가 나와야 되고 상가는 무조건 몇 기다? 그렇죠. 3기. 그래서 주택이니까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입액에 달하도록 연체가 돼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나가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거.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79번. 임대인 쪽에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나가라 이 말이 없어. 끝날 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그러니까 해지 기간이거든. 해지 기간. 나가주세요. 이제 기간 다 됐으니까 끝나는데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이 없어. 그럼 뭐가 된다? 묵시적 갱신 되는 거죠. 이제 묵시적 갱신. 세입자도 나간단 말이 없어. 그러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80번.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2년 살았고 나가라 나간단 말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또 2년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인 쪽에서는 집주인은 2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세입자 임차인 쪽에서는 중간에 언제라도 내가 나간다 할 수 있어요. 나간다 해지 통보를 하면 몇 개월 후에 나간다? 3개월 후에 나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그래서 나간다 하면 석 달 후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81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자, 임차권인데요,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돼요. 등기는 물권에 등기하는 거죠. 채권은 원칙으로 등기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법에서요,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자, 등기가 되었다는 얘기는 채권이지만 여기에서 물권처럼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물권처럼 무엇을 준다? 대항력을 줍니다. 자, 등기가 되면요, 대항력을 그날 바로 줍니까? 그 다음날 줍니까? 등기되면 그날 바로 줘버립니다. 근데 등기의 단점이 있어요.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니까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집주인 동의 합의가 돼야 돼요. 등기, 공동신청주의. 근데 임대인 쪽에서 보통 합의를 안 해줘. 그래서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합의에 따라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혼자서라도 등기는 없지만 대항 요건을 갖춰요.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요. 전입신고에서 주민등록이 되면 등기보다는 약한 거니까 그때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그날 대항력을 못 주고 그 다음날에 대항력을 주게 돼요. 나이스. 이거는 등기가 됐으니까 바로 그날 대항력을 줍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요 주택이 매도돼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기가 세를 놓은 것처럼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그대로 승계줘야 돼. 왜?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준이 나가라이 해서는 안 된다. 나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 지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을 봅니다. 자, 82번. 주택보호법에서 9월 5일 날에, 자, 9월 5일 날에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죠. 주민등록은 등기가 아니잖아요. 등기가 아니니까 대항력을 그날 못 줘. 그날 못 주고 약한 거니까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약한 거죠. 그날 못 주고 그 다음날 2일 오전 0시부터 줍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전입신고 했다.
9월 6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3번.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임차인의 전입신고, 주민등록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으로 출장이 나가지고 지방 오피스를 하나 얻었어요. 원룸만 얻었어요. 거기 주민등록 해야 되지. 그래서 처자식을 남겨둔 거야. 처자식의 주민등록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유효하다 하는 판례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봅니다. 왜? 똑같이 생겼거든요. 풀빵이거든요. 얼망조망 애들하고 처자식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아. 부부도 결혼하고 1년 지나면 똑같아지는 얼굴이.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다 해서 주민등록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예, 다른데요? 아니, 똑같아.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아요. 다르던데, 아니, 남들이 보면 똑같다니까요. 자, 84번 갑니다. 보호법상의 임차인이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요. 자, 전입신고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국가기관에다가 하는 공법상의 행위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 같으면 지번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하고, 공동주택 같으면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이니까 어디까지만 지번까지 정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부여된, 그죠? 방에다 붙은 뭐 101호, 102호 이거 없다 하더라도 단독이니까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되면 대항력을 줍니다. 오케이. 만약에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번지수에다가 뭐까지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단독이니까 지번으로만 정확해도 대항력은 준다. 자, 85번. 다세대 나온다, 그죠? 다세대는 공동이잖아요, 그죠? 다세대 공동주택이니까 번지수에다가 뭐까지? 동과 호수까지. 그래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 않았다? 대항력 인정받지 못한다. 오케이. 자, 86번 갑니다. 보호법상에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야, 임대인이 있잖아요. 집주인인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잖아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 안 줍니다. 돈이 없다 등의 이유로 보증금 안 주면 세입자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행지체 안 돌려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가 그냥 이사 가버렸다. 그냥 이사 가면 뭐가 깨진다? 주민등록이 전입. 자, 그냥 이사 가면 들어가서 살고, 자, 대항력은 대항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인도 들어가서 살고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사를 가버리면, 그냥 이사 가버리면 뭐가 인도가 깨져. 인도가 깨지면 대항력도 깨져버려요. 대항력이 깨지면 뭐도 깨진다? 우선변제 깨지죠? 대항요건에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인데, 요거 깨지면 확정일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선변제 깨져버려. 그래서요, 집주인이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잖아요. 그냥 이사 가면 대항력 우선변제 다 깨져버려요. 최우선 변제까지 다 깨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등기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등기. 근데 집주인이 동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 단독으로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법원, 지방법원, 말단법원에 가서 소명을 해서 판사님 이렇습니다 하고 하면 판사가 등기하라라고 등기소에다 명령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명령에 따라 되면, 등기가 됐으니까 여기서 물권화가 된 거예요. 물권화. 그럼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물권적 효력, 대항력 우선적 이것이 그대로 뭐가 된다? 그대로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집주인 쪽에서 야, 우리 집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명령에 따라 등기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등기해놓고 이사 나간 세입자야, 내가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 이 등기 좀 지워주라. 이거 우리 동시행으로 하자. 동시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등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느냐? 보증금 반환을 먼저 선행, 보증금 먼저 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를 말소시켜 달라라고 해야 돼요. 나이스. 자, 읽어볼게요. 86번.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돌려주는 의무는 등기 명에 따라 등기된 등기 말소보다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선행해야 된다.
보증금부터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먼저 돌려주고 나서 등기를 지어달라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나이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이스. 됐어요. 자, 87번 갑니다. 요거는 사실혼자를 보호하자 그 말이죠. 자, 상속권자 아들, 딸도 없이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요. 아들, 딸도 없이 상속권자 아무도 없어. 일가친척 아무도 없어요. 가정 공동생활했던 사실혼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란 말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상속권이 없어 이제. 그러면 사실혼 남편이 보증금 3억을 맡겨놓고 딱 둘이만 살다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없다가 사망했죠. 그 보증금 3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상속권은 없지만 무엇을 시켜준다? 승계를 시켜줘요.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를 사실혼 배우자 그대로 승계를 받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존속기간 동안 충분히 살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사실혼 배우자가 받아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 3억에다가 사실혼 배우자 몰래 집주인에게 5억의 빚이 있다. 이거 승계되면 2억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거부하시면 돼. 상속을 포기하듯이 그죠?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몇 달 내에 거부하느냐? 한 달에 한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사망하고 이놈은 인간이죠. 이놈은 인간. 나쁜 인간. 나 몰래 빚이 있더라. 그러죠? 자, 인간이 사망하고 한 달 내에 반대세를 표시해버리면 승계가 안 돼. 그런데 빚이 없더라? 보증금 채권만 있더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 그대로 승계를 한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88번 갑니다. 임차인이요. 지위 강화 측면에서 전세권 등기를 별도로 한 거예요. 자, 그럼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도 갖고 있고 확정자까지 받아 우선명령이 있다. 자, 이거 갖고 좀 약한가 봐요. 지위 강화 측면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권 등기까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전세권이나 물건을 취득하게 되고, 요거는 임차권 채권이지만 물건을 취득하게 돼요. 그죠? 자, 물건 자체에서 대항력이 있고 물건 자체에서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둘째 줄에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했다. 요걸 상실한 거예요. 이사를 갚아버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보호법상의 뭐는 깨진다.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상실되게 돼요. 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건 깨져요. 하지만 뭐는 살아있다. 전세권은 살아있어요. 요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깨진다. 보호법상에 요거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대항력이 다 상실된다. OX, X. 모든 우선 변제권이 다 상실한다. OX, X. 뭐가 깨진다? 보호법이 깨지는 법. 요걸 빼면 요거 깨지는 것이 이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자, 89번 갑니다. 보호법상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친 날하고 제3자 저당권 등기일이 다 같은 날이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들어가서 살고 1월 1일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자, 같은 날에 같은 날 1월 1일 날 저당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할까요? 자, 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 일단 대항력이 발생돼야 되거든요. 전입신고하고 인도받은 그날에 대항력을 줍니까? 그 다음날에 줍니까? 대항력이 그 다음날이죠. 1월 2일 날 대항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등기되면 물건으로서 그날 바로 대항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은 1월 1일인데 얘는 1월 1일 요건 갖췄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다음 날이니까 누가 이긴다? 저당이 이기죠. 저당 밑에 이제 임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경매에서 임차권은 다 소멸되게 돼요. 자,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누구죠?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가 되니까 경매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소멸이 된다.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건이 다 같은 날이면 저당권하고 임차권하고 요건이 같은 날이다. 누가 이긴다? 저당권이 이긴다는 거예요.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바로 대항력이 있고 바로 우선적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대항 요건 갖춘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로 대항이 넘어가니까 같은 날에 확정까지 다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 자체가 다음 날 넘어가니까 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저당보다 기준보다 후순위가 다 소멸돼 버려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90번.
자, 이제 90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1월 1일 해볼게요.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탁 받았어요. 그 다음 날에 1월 2일 날에 주택에 인도받고 이사 들어갔고 전입신고를 그날 했어요. 1월 1일 날. 자, 그리고 그 신고일이 저당권 등기를 갔다. 저당권도 1월 2일 날 됐어요. 누가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저당권이 이긴다. 임차권이 이긴다. 자, 확정일자를 1월 1일 날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이 되어야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발생되거든요. 근데 대항력 자체가 인도받고 전입시효한 2일 그날 주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아니니까 약하잖아요. 1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1월 3일로 넘어가. 근데 얘는 1월 2일 날 물권 등기했으니까 물권 등기 자체에서 대항력과 우선적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얘는 1월 2일, 얘는 1월 3일이 되니까 저당권이 우선한다. 오! 자, 91번 갑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하더라도 저당권 등기 후에 정액이 되었다. 정액 부분은 저당 후잖아요. 그죠? 그럼 말소 기준보다 후 순위로 정액이 플러스 1억이 추가되었다. 기존의 보증금 2억인데 저당보다 선순위 2억인데 요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당 후에 1억이 적입니다.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경락으로 받은 소유자, 낙찰자에게 정액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말이 돼요. 그럼 낙찰자는 요거 2억은 인수를 해도요, 저당보다 후순위 적용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낙찰자에게 돈 달라는 게 아니고, 네? 기준보다 후순위니까 이거는 법원에 가서 무엇을 봐야 된다? 배당을 받아야 돼. 법원 가서. 이건 배당을 봐야 되고, 요것은 이제 낙찰자에게 나중에 전세기간 끝나고 나갈 때 달라 하시면 돼.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92번. 차임 정액 청구 제한. 자, 차임을 올려달라. 몇 프로까지 올려달라 할 수 있다? 1년에 5%. 1년에 5%까지 올려달라 할 수 있는데, 요 제한 규정은 임대차가 종료 포인트. 다 끝난 거예요. 주택일 때 2 플러스 2. 4년이 다 끝난 거고, 상가일 때는 합의 10년. 갱신요구권 행사 10년이 다 끝났어. 이제는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야 돼.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 다시 계약합시다. 세입자가 다시 계약하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돼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 자, 새로운 계약일 때는 기존의 보증은 월세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액 제한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포인트가 뭐다? 종료. 완전히 끝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다. 새로운 계약은 5% 제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3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94번. 등기 명령은 뭐였다고요? 등기 명령? 그렇죠.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안 주니까 세입자가 이사 가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등기명 신청. 법원 명령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등기를 했는데 그것이 임차권 등기가 됐죠.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되어 있다.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당연 배당자예요. 당연 배당자. 그래서 경매에서요, 별도의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당연 배당자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 배당자는요, 이 집이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럼 법원에 가서, 경매 법원에 가서 돈 주세요. 배당을 요구해야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는데,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죠?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돼 있어요?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될 때? 등기된 자는 등기부를 보고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되면 등기부 보고 배당해줘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한다? 당연 배당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경매를 신청한 자. 경매 신청자.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거 팔아서요, 나 돈 주세요. 배당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 배당자, 당연 배당 받을 자, 당연 배당자 하게 되면 두 글자가 생각나시면 돼요. 하나가 등기된 자. 경매 등기 전에 등기가 되냐, 등기. 또 하나가 경매를 신청한 자. 등신. 당연 배당자, 등신. 오케이? 자, 그리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 배당자다. 오, 맞는 말. 자, 95번 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그 이후에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해놓고 이사 갔죠? 그 이사 나간 사람이 대항력도 등기에 따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우선 변제권도 등기에 따라 유지가 되니까 소액일 때 최우선 변제까지 그대로 다 유지가 돼요. 유지. 그 다음에 들어간 세입자는 등기해놓고 이사 나간 그 사람의 최우선 변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는 뭐가 없다. 얘하고 맞먹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요. 보호자금제 일정액의 소액 보호자금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보다 먼저 준다. 이거 최우선 변제권을 여기 있다. 그죠?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는 거야. 최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요. 등기명에 따라 등기된 그 다음에 들어간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 없다는 거. 오케이.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96번 갑니다. 임차인 병이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놨죠. 명에 따라 집행에 따라 등기가 됐어. 등기가 되면 등기 자체에서 뭐가 되었다? 물권화가 된 거예요. 물권화가 되었으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그대로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자, 그러면 영시거든 병이 주민등록으로 서울로 이사 뺐다 하더라도 등기에 따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오케이. 97번. 등기명 신청해서 등기가 되었어요. 등기. 왜 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됐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니까. 나쁜 집주인.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갔죠? 그럼 등기할 때 비용, 그 비용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임대인, 집주인에게 받을 수가 있다. 등기에 관련된 비용은 집주인, 임대인에게 받을 수가 있고, 등기명 신청할 때 부대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부대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의뢰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비용하고 관련되는 부대 비용도 다 청구할 수가 있다. 왜? 집주인이 돈을 안 줘가지고 등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비용은 다 부담을 해줘야 돼요. 나이스. 자, 98번 갑니다. 대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 변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99번. 자, 99번은요. 임차인이 있잖아요. 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본질을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자. 어떻게 보호할래? 2년 미만으로 약정해도 2년은 존속기간 보장을 해주자. 끝날 때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을 시켜주고, 끝날 때 나가라 여기서 끝날 때 나가라 했다면 적극적인 갱신 요건을 주자. 2년 한 번 주자. 갱신 요건. 이런 식으로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살아요. 살다가 임대차가 끝났어. 다 끝났는데 이사 가고 싶은데 보증금 안 줘, 집주인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주자? 등기명령 신청제도.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주자. 그래서 보증금 안 주면 법원에 달려가가지고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판사가 명령을 통해서 등기를 해버려요. 그럼 등기해놓고 이사 가더라도 기존 것이 뭐가 된다? 그대로 유지.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 집에 살아요? 돈 다 줄 때까지. 그렇죠? 등기해놓고 이사 가더라도 돈 다 줄 때까지는 계속 대항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살았다.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살았는데 언제가 사느냐? 결국 보증금 안 주면 뭐 한다? 경매 집어넣어야 돼요. 경매 집어넣습니다. 보증을 끝까지 안 준다. 경매 신청하는데 채권이니까 바로 경매를 못 집어넣고 물건이 아니잖아요. 저당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채권이니까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집행권은 쉽게 표현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거기다 집행문을 부여받아요. 집행해도 된다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집행정본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집행권은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집행문 부여받아서 경매를 집어넣어. 경매 집어넣게 되면 배당을 받는데, 배당에서 우선 변제, 그렇죠? 확정자 받았다면 우선 변제, 그 다음에 소액 보호적이면 최우선 변제, 이런 식으로 배당 순서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더라. 요 구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때 있잖아요. 요때 이제 경매 집어넣죠? 경매 집어넣을 때 있죠. 그 집을 비워주고 경매 집어넣어야 됩니까? 비우지 않고도 바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인데, 원래는요, 집 비워주는 거하고 보증금 받는 게 동시행관계거든요. 쌍무계약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나는 이행을 다 하고 나서도 너가 보증금 안 줬으니까 너가 이행 지체다 해서 경매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론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요, 보증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먼저 비워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특별 규정을 둔 거예요. 특별 규정.
그래서 요 경매 집어넣을 때 있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받는다는 데 반대 의미 이행, 집 비워주는 거, 이행의 제공, 집 비워주는 것을 경매 신청,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지 않고도,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 집어넣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집어넣을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사용은 상가도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1번 넘어갔습니다. 101번. 자, 보증금 10억짜리죠. 10억 원의 1년 기한으로 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10억짜리다 하더라도 9억을 초과했죠. 9억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 일정금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준다 안 준다? 이거 줍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인도받고 등록을 하면, 삽등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9억을 초과했지만 대형 고가 상가 임차인이지만 상가 9억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때 대항력을 준다는 거.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준다 안 준다? 안 줘. 오케이. 자, 102번 갑니다. 2번. 보증금이 상가에서 보증금을 꼭 보셔야 돼요. 보증금 10억이잖아요. 9억 원을 초과했죠. 대형 고가 상가 임차인 원래는 상가 임대차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대권 보계 세표. 나중에 외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대항 인정해주고, 그죠? 자,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준다 못 준다? 우선 변제 못 줘. 우선 변제 확정자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 미만도 유효하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인은 주장이 된다? 안 돼. 임대인은 1년 미만 6개월 약정했다. 임대인은 6개월 만에 나가라. 이거 안 돼. 하지만 세입자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온다 그죠? 4번. 상가 6개월을 약정을 했다. 임차, 세입자 청구, 임차인 청구.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105번. 상가 나오면 무조건 몇 기다? 3기, 3기. 주택 나오면 무조건 몇 기고? 2기.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가 되면 상가주인은 일방적으로 존속기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가라. 동작 그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06번 갑니다. 자, 상가요 갱신 요구권. 원계약을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원계약을 포함을 해서 몇 년 범위 내에서 10년까지 갱신 요구를 상가 세입자는 계속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상가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갱신 요구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철거된다. 안전상의 이유다. 지진 났다. 철거한다. 이런 것들은 부득이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갱신 요구를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포인트가요. 임대인의 동의 받은 거예요. 적법하게 상가주인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죠? 전차인도 임차인을 대위해서 전차인도 갱신요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전차인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면 틀려요. 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임차인 보호거든요. 갱신요구권은 누구의 권리다?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그래서 전차인은 적법하게 전대차가 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신 행사,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하면 X.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의 없이 무단 전대차다. 무단으로 전대차가 되었다면 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동의받은 거예요. 동의받았을 때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나온다, 그죠? 자, 9번. 동의 없이 무단 전대차가 되었다. 그렇죠? 전부나 일부나. 동의 없이 무단 전대차. 갱신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시켰다. 만약에 고의나 중과실로 주요 의무를 현재 위반하는 중과실로 파손시켰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과실, 경미한 과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경미한 과실로 파손되었다. 갱신요구 거절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과실이 나오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꼭 보셔야 돼요. 나이스. 자, 11번. 자, 11번 살짝 변형되어 있는데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주택일 때는요. 주택일 때는 2년 살았잖아요. 세입자가 갱신요구 했잖아요. 그러면 주택일 때는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 하겠다. 실거주를 임대인이 하겠다 했을 때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나가라, 내가 지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자, 근데 상가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상가는요, 상가죠? 1년이 다 됐거든요.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들어왔어. 갱신하겠대. 근데 상가 주인이, 야, 나가라. 내가 실제 영업할 거야. 내가 직접 영업할 거야. 너 명랑 핫도그 했지? 1년 동안 장사 잘했잖아. 손님 많잖아. 내가 하고 싶거든. 내가 하고 싶어. 너 권리금 있는 거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 갱신요구 거절하고 내가 직접 한다니까, 영업을. 내가, 명랑 핫도그 내가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쫓아낼 수는 없어요. 자, 주택은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상가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목적이다 했을 때는 거부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두 가지 구별하는 거. 나올 수 있는 확률 무지 많으니까 꼭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에 상가일 때는 환산보증을 꼭 보셔야 돼. 환산보증 9억을 초과했잖아요. 9억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요건 인정되느냐 그 얘기인데, 원칙은 9억을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보증금 정액은 주변 시세까지, 그 다음에 계약, 갱신요건, 요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몇 기가 연체됐을 때, 3기 연체됐을 때만 해지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장제도, 요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환산 보증 10억이다 하더라도 개인 요건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그래서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대권 보계 세표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결정적으로 뭐는 없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소액이 아니니까 당연히 최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자, 집주인이 상가 주인이 기간 끝났는데 보증 안 돌려줘요. 등기 명령 신청제도. 법원에 가서 등기 명령 신청제도 9억 이하일 때는 다 있거든요. 근데 9억을 초과했죠. 그러면 등기 명령 제도 있다 없다? 등기 명령 신청제도 없어. 나와라. 이런 거 없습니다. 자, 1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1년은 최소한 보장된다. 이거 인정된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대형 고가 상가 임차인은 보호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 가셔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갱신되면 전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 다만 보증금하고 월세는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올릴 때는 몇 프로까지만? 5%까지는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요. 계속 전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가 되었다. 15번 등기되면 등기 자체가 물권화가 된 거예요. 등기해서 바로 그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부터 대항력을 바로 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요 공부 잘하시는 분도 이거 자꾸 놓쳐. 등기가 되면 바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니에요. 등기는 그날부터 바로 주는. 이 공부 잘할수록 이거 놓치더라고요. 오케이. 등기되면 바로 그날이다 하는 거. 자, 사업자 등록은 등기가 아니잖아요.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는데 그날 못 주고 언제부터? 다음날. 얘는 그 다음날이고 등기는 그날. 두 가지 구별. 자, 17번 갑니다. 17번 가시면, 자, 이것도 시험에 자꾸 나오는데요. 이것도요, 공부 잘하시는 분 자꾸 이것도 있잖아요. 헷갈려요. 대항력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소 기준보다 더 선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만약 1순위에 대항력 갖고 있는 임차권이 있고요,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을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등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상가든 주택이든 대항 요건 가지고 임차권이 들어갔어요. 상가 같으면 또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고, 상가는 같은 건물이니까 좀 그렇다, 그죠? 주택이다 했을 때, 그죠? 주택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3층을 세 들어갔고, 요거는 2층에 세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가도 3층짜리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통으로, 상가가 통으로, 경매는 3층짜리 상가가 통으로 경매받다. 요거 3층, 2층,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죠? 상가도. 자, 어쨌거나, 뭐, 사업자 등록, 인도받고 영업해요. 자, 그러면요. 경매에서요. 경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기준 권리 돼요? 2번의 저당권이 기준 권리 되죠? 그러면 기준 포함해서 후순위는 다 소멸되고 기준보다 선순위는 살아서 뭐가 된다? 낙찰자에게 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보다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낙찰자 인수. 그래서 낙찰자는 얘를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얘가 보증금 받고 나간다면 낙찰자가 그걸 줘서 보내야 되고, 얘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했거나 후순위로 사업자등록 했죠. 얘는 기준보다 후순위가 뭐가 된다? 소멸돼요. 소멸. 그럼 얘는 대항력을 갖췄다, 낙찰자에게 대항한다, 이 말을 못 쓰고 이거는 경매 소멸되는 거니까 그냥 대항력이 아니라 대항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얘는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문 자체에서 대항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말소 기준보다 더 선술이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걔보다 선술이니까, 자, 우선 확정자 받아가지고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보증금을요,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경매에 넘어가는 집에, 경매에 넘어가는 상가에 일하기 싫다, 살기 싫다 그러면 얘들 배당 받을 때 나도 배당해 주세요. 법원에 가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배당을 요구했더니 뭐 다 받으면 좋은데 다 받으면 이사 나갈 거예요. 그때는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배당을 요구했는데도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당을 적게 받았어, 적게.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돈은 다시 낙찰자에게 무엇을 행사한다? 대항력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전세권보다 더 세게 돼요, 권리가. 임대차 보호법의 특별 규정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17번입니다. 요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든 주택이든 똑같습니다. 상가든 주택이든 똑같아요.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권이다. 말소 기준보다 더 선순위인 거예요. 확정자 받았다면 우선 변제도 갖고 있어요. 대항력, 우선 둘 대를 다 갖고 있어요. 우선 변제를 행사해서 배당을 요구했나 봐요. 배당을 요구했는데 보증금이 다 배당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못 받은 돈은 다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임차금 매각 때 들어도 요 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결국 낙찰자가 못 받은 잔액을 줘서 보내야 돼요. 맛이 됐죠? 요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기준보다 더 선술이니까 낙찰자가 뭘 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요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더 좋고 그렇습니다. 나이스 됐죠? 자, 오늘 18번 갑니다. 자, 일부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한 층 중에서 어느 일부인지를 뭐가 들어간다? 도면이 들어가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일부 나오면 도면이 그냥 붙습니다. 지상권 등기할 때도 한 필지 중에 일부 지상권 등기할 때도 도면이 들어가요. 요역지, 승지, 지역권에서 승역지가 일부일 때도 그때도 도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나오면 그냥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번. 자, 19번요. 폐업을 했죠? 사실상 폐업. 사실상 폐업을 했다. 장사 안 한다는 거죠. 그때는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어도 사실상 폐업하고 장사 안 하죠. 대항력은 깨집니다.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대항력은 소멸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0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가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가세 들어가려는 계약의 당사자라면 세무서 가셔가지고 임대인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 냈나요? 혹시 빚이 많나요?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자료 요청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단순 이해관계이다. 그러면 임대인이 누굽니까? 임대인이 몇 살이에요? 이거 인적사항요? 개인정보거든요. 이 개인정보 요청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요청을 할 수가 없다. 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개인정보.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 이 사람이 세금 냈나요? 이거 전세 사기 아니에요? 이거 자료 주세요. 정보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는. 그런데 계약 당사자 아니잖아요. 단순 이해관계인들은 세무서 가더라도요.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니까 열람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계약 당사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요거 정보 요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자, 21번 갑니다.
21번에.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임차인은 갖춘 경우 경매에서 매입된 임차 건물의 양수, 경매에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 요거 누구죠? 낙찰자잖아요. 낙찰자. 자, 낙찰자에게 있잖아요. 인도 넘겨줘야지 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 배당 받잖아요. 배당을 제일 먼저 최우선 배당 받고, 또는 확정자 받으면 후순위 부분보다 먼저 우선 배당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요,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 임차는요, 집을 먼저 비워줘야 돼요.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상가도 먼저 비워줘야 돼요.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자, 본질이 뭐냐면 경매에서는요, 누구를 보호합니까? 낙찰자 보호입니다. 민사 집행법은 누구 보호다? 낙찰자 보호예요. 낙찰자 보호. 그래서 낙찰자가요, 저당보다 후순위 임차권인데, 이거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든 주택은 다 마찬가지예요. 말소기보다 후순위는 소멸되거든요. 기준도 소멸되고. 근데 얘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 그럼 낙찰자가 돈 다 내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집을 안 비워줘. 상가를 안 비워줘. 낙찰자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도 명령 청구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낙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에서요, 기준보다 후순위 세입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배당금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먼저 집을, 상가 건물을 비워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은 집을 비워줘야 되고, 상가는 상가 건물을 먼저 비워줘야 돼요. 누구한테? 낙찰자. 오케이, 나이스, 브라보. 자, 그래서 이걸 비워줬다는 확인 도장이 있어야지 우선 변제 배당금, 최우선 변제 배당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경사정이 청구할 수가 있다. 23번. 자, 23번은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느낌에. 안 넣으면 할 수 없고. 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자율이 제한을 받거든요. 주택은 1할, 그 다음에 기준금리 더하기 3%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주택은 1할, 연 1할하고 1할 10%, 1할하고 기준금리 더하기 2%죠. 중에서 낮은 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는요, 연 1할 2푼, 1할 2푼이니까 12%요. 연 12% 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곱하기, 이거는 더하기고, 이거는 곱하기. 주택은 더하기, 이거는 곱하기. 기준금리 곱하기 4.5 배수니까 곱하기죠.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월차 매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월차임의 비율을 곱한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맞는 말이죠? 1, 2, 1, 2, 3 빠지고 4, 5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은 놔두고, 주택은 예전에 한번 시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에서, 예전에 주택에서 보증금을 3천만 원을 월세로 바꿀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주택 시험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가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상가 볼게요. 보증금 1억을요, 상가 월세로 전환시킨대요. 그래서 상가가 보증금 3억인데, 주인님, 제가 2억밖에 없걸랑요? 나머지 1억은 월세 드릴게요. 오케이 했다면 보증금을 월세로 준단 말이에요. 이자율, 산정률에 제한을 받아요. 1억을 빌렸다. 고리업자일 수는 없잖아요. 사채 이자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딱 제한하고 있어요. 얼마까지만 받아라? 연 1할 2푼 12% 하고,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다.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 매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기준금리는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조건을 줄 겁니다. 자, 만약에 기준금리를 3%로 줬다고 가정해봐요. 기준 3%. 자, 그러면 3 곱하기 4.5 하게 되면 몇 프로 되죠? 13%인가요? 13%? 3, 5, 15. 13.5%인가? 자, 이거 하고요. 연일할 2분 12%. 그럼 어떤 게 더 낮은 거죠? 12%. 오케이. 그럼 보증금 1억이 이제 1년에 12%를 초과해서 월세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2%. 12%면 연 12%니까 1년에 12%면요. 좀 올려볼게요. 자, 1년에 12%. 1년에 얼마다? 1억에 12%. 1200만 원. 1200만 원. 1년에 12%니까 월세
1년은 몇 달이다? 어떤 건 10달이라 그러던데. 10달이 아니고 12달이지 1년은. 12달. 12달로 나눠요. 그러면 12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얼마 된다? 한 달에 얼마? 월 얼마?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할 때는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꿀 때는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지 마라. 그 말이 돼요. 나이스.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 요 지문 형태로는 뭐 1, 2, 1, 2 차차차 1, 2, 4 빠지고 4, 5 이렇게 돼. 자, 24번 갑니다. 24번에 등기 명령 왜 하는 거죠? 집주인이 안 주잖아요. 상가주인이 안 주잖아요.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권리금 약정 26번 갑니다. 상가에 있는 제도가 또 권리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세입자에게 신규 임차인이 주는 거, 그래서 권리금 약정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은 일정한 보증금, 서울에서 9억이죠. 9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권리금은 인정됩니다. 대권 보게 세표 권리금은 인정돼요. 그래서 적용된다. 자, 27번 권리금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권리금 국토부 장관이 법무장관 협의해서 권리금 계약을 해야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걸 딱 정해서 그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데 잘 쓰진 않습니다. 이 권장 서식 보면 다 임차인을 위해서 아주 그냥 도배가 돼요. 도배가. 그래서 임대인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권리금은 누가 보호해준다? 국장. 요거 하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가는 거예요. 경매는 절차. 경매 절차 바로 갈게요. 경매 절차하고 권리 분석이에요. 두 개 묶어서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경매. 채권자들이 채무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자 재산을 뺏어가지고 경매를 넘었지. 법원에서 이걸 뺏어가지고 환가 돈으로 바꿔 그 돈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줘요. 압류 법원 입장에서 보면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부동산을 법원에서 뺏어가지고 뺏어가지고 환가 현금화 돈으로 바꿔요.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 돈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줘. 배당은 순서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일반 채권 이렇게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경매 3단계는 압류, 먼저 법원에서 부동산 뺏어 압류, 그 다음에 환가, 돈으로 바꿔서 현금화, 돈으로 바꿔서 그걸 주는 거예요. 압류, 환가, 배당인데 언제 압류가 생겨요? 시험 찾고 나옵니다. 언제 압류가 되느냐? 부동산 압류는 관념상의 압류예요. 동산의 압류는 직접 뺏는 것인데 부동산은 정착물이니까 법원에서 뺏을 수가 없지? 관념상으로 뺏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등기를 받더니 어머나 경매 등기가 되었더라. 또는 경매한다고 내가 채무자인데요. 우리 집 경매한다고 발송 도달이 됐어요. 송달서를 보니까 어머나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구나. 이거 야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빚을 냈을 뿐이고 빚을 못 갚았을 뿐인데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구나 이거. 그래서 알게 되죠. 관념적으로 내가 여기 살고는 있지만 거주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뺏어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압류 효력은 채무자에게 니네 집 경매한다 하고 송달을 했거나 또는 제3자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경매 개시 결정 등기했을 때 그때 생깁니다. 시험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압류는 관념상의 압류인데 인식이 되면 압류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뺏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죠. 매각 절차에 따라 팔게 됩니다. 그렇죠? 자, 29번 갑니다. 경매 신청한 자가 취소시켜 버렸어. 그렇죠? 은행 빚을 다 갚았다. 은행에서 경매 집어넣는데 은행 빚을 다 갚았다. 그럼 은행이 이제 경매할 필요 없으니까 취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뺏겼던 물건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효력은 소멸이 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은요. 경매 경합입니다. 경매 경합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경매 경합, 압류의 경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순위 저당에서 경매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2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경매에서 경매 신청했다. 경매가 진행 중이죠. 그죠? 2순위 자도 요 경매 또 취하할 수 있으니까. 경매 취하면 그때 경매 집어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경매 신청을 해서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얘 또 경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1경매, 2경매가 절차가 같으면 같이 갔다가 1경매가 취하되었다. 그럼 2경매에서 떨어져 나와서 2경매가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매 개시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경매 신청이 또 들어왔다. 법원은 뒷경매, 2번 경매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 두 개 다 진행시키는데 절차가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갔다가 하나가 경매 취하되면 떨어져 나와서 이제
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매의 경합이다, 압류의 경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31번 갑니다. 자, 배당 요구해야지 돈 주세요. 법원에서 압류 뺏었나요? 환가? 돈으로 바꿨나요? 돈 주세요 하려면 배당 요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그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반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 배당자 기억나십니까? 등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경매 등기 이전에 권리가 등기가 돼 있거나 또는 하나가 경매를 신청한 자잖아요. 얘들은 당연 배당자가 되고 당연 배당이 아닌 자는 돈 주세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돈 주세요 해야 됩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예컨대 10월 10일 날 매각할 거니까 9월 10일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했다면 그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종기가 지나고 나면요 배당 요구한 것을 철회해서는 안 돼요.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바뀌게 되면 매수인의 부담금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쨌거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 요구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매각 방법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날의 가격을 불러서는 호가 경매, 그날의 입찰하는 기일 입찰, 그다음 입찰하는 기간을 주는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요.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경매를 신청한 자가 매각 방법도 결정한다. OX, X. 경매 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은 다 기일 입찰. 일기일 입찰제도 하거든요. 날짜는 하루인데 오전에 못 팔았던 물건을 오후에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일 입찰제. 그것도 그날에 하는 거니까 기일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3번. 아우, 이거 진짜 시험 많이 나오는데 입찰할 때 보증금은요 어디에 10%냐? 최저가의 10%를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입찰할 때요 입찰표 쓰고 입찰표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써요. 20을 써요. 자, 입찰표 가격 적을 때 있잖아요. 물건을요 얼마 입찰할까요? 이 물건이 경매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가가 나와요. 전문 감정인들이 감정가를 법원에다가 제시하거든요. 감정평가했더니 10억이 나왔다. 그래서 감정가를 토대로 해서 법원에서요 이 물건의 최저 매각가를 결정을 해요. 최저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해요. 법원에서 요 감정가가 그렇죠. 법원에서. 그래서 감정가가 10억이니까 우리 법원에서 최소한 10억 이상으로 팔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최저가를 10억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요 물건에 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죠. 여기 입찰할 때 입찰표에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요. 나는 20억에서 사겠다 주고 감정가 10억이지만 물건이 하도 좋은 물건이 워낙 좋은 물건이고 지금 부동산 폭등하고 있으니까 내가 20억에 사겠다. 꼭 이게 낙찰받아야겠다. 입을 썼어요. 그때 보증을 내는데 자기가 쓴 가격의 10%가 아니라 이 가격이에요. 최저가의 10%죠. 오케이. 아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렇죠? 지나치지 않죠?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가 아니라 여기에 10%예요. 10억에 10%니까 얼마가 보증금 들어간다? 1억이 들어가는 1억. 여기서 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 들어간다. 10억에 10%니까 얼마? 1억이 보증금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가 신청하게 20억에 10%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억이 아니라 최저가의 10%.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34번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건데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번 뒷경매 신청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35번. 자, 차순위 신고는 채보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할 수 있다. 시험 자꾸 나옵니다. 채무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 넘는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요 최저가가 10억이었거든요. 1등 20억을 썼고요. 보증금 1억이 들어갔어요. 자, B가 2등을 했는데 18억을 썼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니까 1억을 넣겠죠. 그죠? 자, 그럼 B가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B가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그럼 B가 아깝게 떨어졌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등을 최고가 매수를 하고요. 아깝게 떨어졌다 하게 되면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데 차순위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등이 나중에 돈을 안 내. 자기가 20억에 가져가겠다 그래 놓고요. 얘가 나중에 허가까지 받는데 돈을 안 내. 돈 안 내면 법원에서요. 얘 때문에 매각을 다시 해야 돼요. 법원에서 힘들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받아둔다? 차순위자를 받아놔요. 그럼 차순위자가 자기가 쓴 가격대로 물건 가져가는 제도가 차순위 제도가 되는데
이 차순위 제도는 말 그대로 1등하고 차이가 아깝게 떨어지다. 아깝게. 그럼 아깝이의 범위가 얼마냐? 최고가 20억에서 보증 얼마예요? 아까 1억이었잖아. 이걸 뺀 금액. 이걸 빼면 얼마 된다? 19억 되죠? 19억. 최고가에서 보증금 빼면 19억. 이 19억을 넘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등하고 차이가 입찰 보증금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돼. 말 그대로 아깝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입찰 보증금 1억인데 1억보다 차이가 더 나버렸지. 20억에서 18억이 2등 했으니까 2억이 차이 났잖아. 얘보다 차이 더 나지. 그럼 얘는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다. 그럼 B는 2등을 했지만 차순위 신고 이 경우 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차순위는 아까운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깝이 인정되는 것이지 안 아깝이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가 아까우냐? 시험 계속 나온다. 이거 아깝이 한 문제로 1년 공부 다시 한다. 아깝이 최고가에서 보증금 1억을 뺀 금액을 넘을 때 초과할 때만 할 수 있다.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판날로부터 10월 10일 날 물건 팔았다. 10월 17일, 그죠? 일주 내로 허가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판사가 허가를 했는데 거기에 감히 항고를 해요. 판사가 아까 20억 선에 있잖아요. 20억 선에게 허가해줬거든요.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허가에 감히 항고를 해요. 그러면 최고가 여기에 몇 프로를 10%를 항고 공탁금으로 걸어야 돼요. 어디에 10%냐?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1등을 허가해 주는데 1등이 얼마 썼다? 20억. 여기에 10%인 2억을 공탁금을 걸어야지 허가에 항고할 수 있는 거고, 항고가 이유 없어 기각되면요 이거 못 돌려받아요. 채무자하고 소유자일 때는 돌려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까 입찰할 때 있잖아요. 시험에 징글징글 나옵니다.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은 어디에 10%더라? 어디에 10%? 어디에 10%? 어디에 10%? 카메라를 어디 봐야 돼? 저기 봐야 돼? 어디 10%? 그렇지. 어디에? 그쵸? 입찰 보증금. 어디에 10%? 최저가. 오케이. 최저가 10%. 커피 쏘고 싶은데 이 커피가 없네. 죄송합니다. 최저가 10% 어쩔 수 없다. 그죠? 최저가 10%. 자, 그 다음에 허가의 항고. 허가 결정의 항고 공탁금. 항고 공탁금. 뭐 보증금이라도 하는데 항고 공탁금 어디에 10%다? 1등의 허가인데 여기 이 제기잖아. 최고가의 10%. 이 최고가 계획이 뭐다? 매각 대금. 1등 가격 매각 대금의 10%.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급하다 하더라도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8번. 와, 이제 다 했다, 그죠? 38번 갑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온 다음에 농지증 언제까지 낸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는 겁니다. 매각기일 당일날에는 필요 없고요. 1등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등이 확정이 되죠. 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에서 1등한테 한 달 정도 줘요. 한 달 이내에 기한을 줍니다. 이달 말까지도 내라. 자, 단 하루 기일을 준 다음에 X하셔야 돼. 시험에 자꾸 나옵니다. 이것도 단 하루 기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달 말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줘요. 그럼 기한까지 돈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갈게요. 자, 140번 갑니다. 자, 경매는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와 관계없더라. 자, 41번 갈게요. 재매각은 언제 하는 거야? 재매각 재수없다. 1등을 했는데 돈을 안 내 얘가. 그래서 자기 때문에 대금 안 낸 애거든요. 얘 때문에 재매각을 하는데 지가 또 와가지고 저기 참여할 수 있냐? 참여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참여도 못할 뿐더러 지 때문에 재매각 하는데 종전 매수인 돈 안 낸 사람이 당일날에 10% 보증금 낸 거 있잖아요. 보증금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재수 없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1등 했죠. 1등을 하면 허가 받았죠. 그럼 돈 내야 돼. 돈 안 내면요 자기 때문에 재매각 하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했던 보증금 못 돌려받아요. 또 재매각에 참여도 안 돼. 다만 나중에 재매각하기 3일 전까지 돈을 어떻게 막 만들어서 오면 그때 물건은 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쨌거나 요거 재경매에 종전 매수는 참여할 수 없다. 내었던 보증금 돌려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3번 갈게요. 권리분석이죠. 권리분석은 말소 기준권리는 항상 소멸돼요. 말소 기준권리 외우셔야 됩니다. 저당,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또 하나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말소 기준 권리고, 요 기준 권리는 항상 소멸되고, 기준보다 후순위도 소멸, 기준보다 선순위는 살아서 낙찰자가 인수. 기준 권리는 항상 소멸. 오케이. 자, 다만 이제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데 시험 문제 이거 나오죠. 전세권.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기준보다 선순위는 인수되는 것인데 배당을 요구해요. 배당 요구하게 되면 배당 받고 이사 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배당을 요구했다면 그때는 소멸될 거다.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유치권. 유치권은 살아서 낙찰자가 인수하는데 유치권은 경매 등기보다는 선순위 된다. 경매 등기보다 후순위는 다 보호되지 않으니까 경매 등기보다 선순위면 다른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수된다. 이겁니다. 자, 43번. 매각으로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항상 소멸될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겸신이 하더라도 모든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버리니까 누가 신청했느냐 관계없이 기준 권리 잡는 건 똑같거든요.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이 있으면 경매하기로 합니다. 경매 등기돼 있죠. 여기서 신청하든 여기 신청하든 말소 기준권리는 기준권리 중에서 최선순위예요. 그래서 1번의 저당권이 기준권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 죽으면서 따라 다 들죠. 그래서 모든 저당권은 항상 소멸된다는 거. 오케이? 자, 45번.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가압류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권리 되죠. 기준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준보다 더 세다는 얘기야. 기준에 대항하고 이긴다는 얘기는 기준에 이긴다는 얘기는 기준보다 더 세다. 선순위. 그렇죠? 자, 그래서 최선순위의 전세권.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되는 권리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무엇을 요구한다? 그 집에 경매에 넘어간 집에 살기 싫다. 배당을 요구해요. 낙찰자에게 인수하시는 게 아니라 법원 가서 돈 주세요 해버려요. 그럼 돈 받고 이사 나가요. 그럼 뭐가 된다? 소멸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외우실 때 외우셔도. 전세 빼서 전세가 배당을 요구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돼 버려요. 전세 빼서 방 빼서고 막 경매하잖아. 방 빼서 전세 빼서 전세가 배당 요구하면 뭐가 된다? 소멸된다는 거 외우셔도 된다는 거. 오케이. 46번. 선순위 저당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이 된다. 자, 유치권은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가 그죠? 경매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이 인수되는데 이 지문은 경매 등기 후다. 경매 등기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은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낙찰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낙찰자는 이때는 변제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뭐다? 경매 등기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8번 갑니다. 요거는 경매 대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 입찰 대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업을 시군구청 가서 등록을 하듯이 경매 대리업을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중개업을 못하면 대리업도 못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면서 대리업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49번 대리업 등록할 때요. 경매에 관한 교육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경매 실무교육. 경매 교육은 누가 할까요? 지방법원장. 다시. 경매 교육은 누가 하면? 경매 교육은 행정처장이에요. 교육처장의 역할하는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 가서 경매 교육을 받습니다. 자, 제가 시계 본다고 잠깐 정신을 놔버렸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1시간 넘었나요? 피디님? 1시간? 20분? 1시간? 15분? 오케이, 됐어요. 이거 마무리하면 돼요. 하하, 즐거운 마무리 시간. 자, 그러면 오케이, 됐어요. 자, 경매 대리업에 등록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자, 봐봐요. 대리업의 등록은 어디 가서 합니까? 지방법원장에 등록을 해요. 요때 등록하려면 경매 교육을 받아야 돼.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실무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교육처장 역할하는 행처장. 요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뭐 잠깐 정신을 놓게 되면요. 이거 시험 문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놓지 마시고. 그래서 등록은 지방법원 물건이니까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업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기 위해서
경매 교육을 받는데 교육은 교육처장 역할을 하시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원 가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경매장에는요 사장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이 또 시험 계속 나옵니다. 소공인은 경매장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우리 보호전임은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경매장에 가셔야 된다는 거. 자, 51번 갑니다. 예. 자, 우리 대리업자 등록했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뽀뽀, 차차, 우선, 입찰, 뽀뽀하자, 보조금 내는 거, 떨어졌다, 보조금 돌려받는 거, 차순위 신고하는 거,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선 매수 신고 두 가지, 공유자 우선 매수, 임대주 임차인 우선 매수. 자, 그 다음에 당일날에 입찰표 써주는 거. 그래서 대신 의뢰인을 대신해서 우리 대리업자 할 수 있는 거, 대리권의 범위 7가지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네. 의뢰인을 위해서 보조금 대신 해주고, 떨어지면 보조금 돌려받아서 대신 주고, 아깝다 차순위 신고해주고, 차순위 지위 포기하는 거 할 수 있고요.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두 가지 할 수 있고, 입찰표 쓰는 거 당연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대리업자가 할 수 있는 7개지. 뽀뽀하자, 그러지 말고 차차하자, 그러지 말고 우선 입찰, 입부터 마찰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매수 신고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중개 대상 물건이 경매장 나오면 경매 대리 대상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업재단 매수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다 있네요. 그죠? 차순위 뽀뽀하자, 그러지 말고 차차하자, 그러지 말고 우선지. 입부터 마찰해보자. 차순위 신고할 수가 있고,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보증금 내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도 있다. 오케이. 53번. 자, 의뢰받으면 사건카드 써야 돼. 사건카드, 고객카드, 사건카드 쓰고 5년 보관하는 거고. 물건 설명할 때 경매 물건은 왜 경매에 들어갑니까? 투자 목적이잖아. 경매는 대부분 투자 목적이잖아. 경제적 가치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요, 중개업에도 경제적 가치 설명한다면 틀려요. 중요합니다. 경매 물건일 때, 경매 대리 대상물 때, 매수신청 대리할 때 의뢰인에 설명한 것이 경제적 가치예요. 투자 수익률.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대리를 했는데 1등이 되었죠. 1등이 되었다. 경매 보수를 받는데 감정가 기준은 1%, 최저가 기준은 1.5%, 요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정가 기준이든 최저가 기준이든 그 범위 내에서 받는데 언제 받느냐? 경매 보수 지급 시기,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 시기에 받는데 경매 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다. 그러면 1등도 해줬잖아요. 그럼 의뢰인은 법원에서 한 달 주니까 그 기간 내에 돈 내야 돼. 기한 내에 돈 내야 되죠. 그 돈 내는 마지막 날이에요. 대금 지급 기한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경매 보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경매 보수를 받는다? 약정이 없을 때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 되는 거야. 기한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6번. 아쉽다, 그죠? 이거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복습하셔야 되지. 예, 아직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워낙 힘들게 끝내가지고. 자, 그래서 경매에서 업무 정지는요, 한 달 이상 2년 이하. 여기 6개월 나오면 틀려요. 경매는 2년까지 영업정지 먹을 수 있다는 거. 57번. 자, 사무소 옮겼죠? 지방법원자에게 신고하셔야 돼. 며칠 내에? 10일. 이전 신고 며칠 내에? 10일. 중개업도 이전 신고 며칠 내에? 10일. 경매 대리업도 이전 신고 며칠? 10일. 자, 그 다음에 58번 마지막인가요? 등록이 뭔가 잘못해서 대리업 등록 취되었다. 그러면 징벌로서요 3년간 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 업무를 하다가 뭘 잘못했죠. 사건 카드 허위 기재했다 등등의 이유로 등록 취되면 징벌로 3년간 일 못하는데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폐업을 한 거예요. 중개업을 하면서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을 징벌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 폐업을 해요. 자진 폐업하면 대리업도 장부 정리하거든요. 등록 취소시키거든요. 그런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위법행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중개업을 다시 등록을 하면 대리업은 3년하고 관계없이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개업을 폐업해서 자진이라고 써볼게요. 자진. 스스로 중개업 폐업해서 대리업 장부가 정리됐다 하더라도 3년하고 관계없이 지나지 않더라도 중개업 등록하면 대리업 바로 등록할 수가 있다. 오케이, 바리제이션 맞다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빵꾸 노트 다 봤습니다. 요거요 누우셔서 이렇게 보시고 또 주무실 때 이렇게 보시고 야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물론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빵꾸를 때운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빵꾸를 때운다는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내가 이게 간과했던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걸 보충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최소한 요 정도 자료는 5번 이상, 한 10번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특강으로 내가 뭔가 보충하겠다. 정규 수업이 너무 많다.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특강으로 뭔가를 나는 보충해서 시험에 꼭 봐서 합격하겠다 하게 되면요. 요 제 중개법에 있잖아요. 요것도 있지만 저거 있어요. 테마 특강 있어요. 테마 특강. 물론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광고. 테마 특강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업하는 거죠. 영업.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자꾸 질문하시니까 인터넷에다가 계속 질문하셔. 제가 직장인인데요, 시간이 없걸랑요. 어떻게 하면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없는데요, 합격 꼭 해야 됩니다. 그럼 1차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이번에 꼭 1차 다 필요합니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잠을 줄이세요. 제가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머리가 멍해서 공부 안 되거든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없는데, 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죠? 일정한 공부량이 있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할 시간 없는데 자격증이 꼭 필요하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대신 시험을 쳐드리고 싶어, 진짜로. 대신 시험을 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특강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제 하신다면요, 특강에서요, 요거 말고요, 테마 특강이 있어요, 테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딱 모았다, 시잘부라 하는데, 필수 테마 특강이 있어요. 테마 특강 40선. 테마 특강 40선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40개를 테마식으로 정리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핵심 문제가 붙어 있어요.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핵심 문제 또 예상될 수 있는 지문들 붙여서 이렇게 해서 테마 있어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인데 이게 막상 해보면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9시, 10시, 밤 10시까지도 하고 막 하루에 끝냈는데, 가실 때 멍해져가지고 오히려 효과 안 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5월 언제죠?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 노량진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요, 아마 반반씩 나눠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몸이 요즘 계속 좀 안 좋아가지고요, 컨디션 보고요, 반반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반반씩 나눠서 차근차근 할 생각인데, 어쨌거나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일정이 안 나오면 하루 만에 어쩔 수 없이 끝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요, 지금 협의 중인데요, 반반씩 나누어가지고, 저는 다 하루에 다 끝낼 줄 알았거든요. 전 과목이 다. 그런데 뭐 민법이나 공법이나 반반씩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 배신감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나한테만 왜 하루 만에 끝내라 그러지? 이 중요한 과목을. 그래서 저도 반반씩 나눠서 할래요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일정이 안 나온대. 그래서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 테마 특강 40선 요것을요, 아마 진짜로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 요 정도는요, 반복해서 보시면 시험 점수, 합격 점수 이제 70점, 80점 정도요, 맞고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조금, 사실은 요거는 이제 충분하진 않는 자료인데 필수적인 자료고, 그다음 테마 특강 요 잘 활용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요거요, 빵꾸 노트 끝까지 이제 커피를 쐈으면 좋겠는데 커피는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이 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빵꾸 노트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칠게요.